구글 가는 자는 출발이라 마이크로소프트와 AR이라. AR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의 퍼포먼스를 주목할 만합니다. AR 기계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위치, 이동 변화, 음성과 행동 인식 등의 인지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전용 프로세싱 칩이 필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2는 이런 인지 기능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기술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홀로렌즈2는 환경에 최적화된 AR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현장 업무의 효율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키고 3D 환경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모델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공유하여 전에 없었던 업무 경험을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것들을 현실에서 가능케 만든 하드웨어죠. 홀로렌즈2는 안구 움직임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아이트래킹 기술과 3차원 위치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진화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군에 알맞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조업, 헬스케어, 교육 등에서 AR 플랫폼인 홀로렌즈를 적용하여 수많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의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아주레와 홀로렌즈 플랫폼을 결합한 지능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업무와 생활 환경에서 디지털 정보를 포착하여 손쉽게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르 리모트 렌더링은 고품질의 대화형 3D 콘텐츠를 렌더링하고 실시간으로 디바이스에 스트리밍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각 디바이스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3차원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프로젝트 관리, 자산 설계 검토, 수술 전 수술 계획 등 정밀성이 요구되는 업무 전반의 모든 과정을 3D 화면으로 생생하게 표현해 줍니다. 다양한 산업군의 작업에 필요한 복잡한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인 셈이죠. 이미 많은 파트너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와 솔루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최근 수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파스 기업으로 플랫폼 성장 펀더멘트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주르가 있으며 성장 요소들의 배치가 확실한 기업 운영이 돋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속 디지털화의 수혜주로서 2021년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고객들의 사업 디지털화 수요가 많아지며 전 사업부에서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서버, 오피스 365, 엑스박스 등 IT와 메타버스 관련 분야의 성장이 가장 돋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수익성 지표는 쭉 이렇게 올라가고 손익 증가율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하네요. 이런 성장 동력 때문에 이제 2021년 매출액이 이렇게 40% 30% 후반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중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으로서 약 40%대의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증가했고 성장이 기대된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향후 메타버스 하드웨어 시장은 활성성을 띨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PwC는 향후 VR, AR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술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면모도 화려합니다. 전방 산업을 구성하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과 함께 후방에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퀄컴 등이 하드웨어 공급과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죠. CCC 인사이더에 의하면 VR, AR 같은 메타버스 기기의 출하량이 향후 2024년까지 약 5,500만 대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20년 출하량에 대비 약 8배에 가까운 수치인 만큼 관련 시장의 고속 성장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 투자자들은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고 확대될 VR, AR 하드웨어 플랫폼 시장이 기존의 스마트 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대체하고 보완해 나갈지 확인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역세권 메타버스 플랫폼이라 또 정성 없는 플랫폼 전쟁이라 그 에어비앤비, 우버, 구글, 유튜브, 알리바바, 페이팔 이 기업들은 모두 100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20년도 채 안 된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공동점이 있길래 짧은 시간 안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이 되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플랫폼 에서 에어밴드, 우버, 구글, 유튜브, 알리바바. 플랫폼은 승강장을 뜻하는 단어로 과거에는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을 의미했습니다. 플랫폼은 점차 그 의미의 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이와 IT 업계에서는 특정 장치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골격이나 툴로 사용되다가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인지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를 말하고 플랫폼은 원래 승강장을 뜻하는 단어인데 승강장은 기차,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 그래서 운송수단으로서 장소에 데려다주면서 서로의 이득을 챙기는 장소 현대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확장이 되었다. 자, 이렇게 하는 그러면 플랫폼은 왜 전 세계 기업들의 관심을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연수단과 사람이 오면 자연스레 그것에는 상급적 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오늘날 플랫폼의 역할도 비슷합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플랫폼을 구축해두면 소비자들이 모이게 되고 소비자를 보고 공급자들도 모이게 되죠. 자연스럽게 마케팅 효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의 모든 제품을 전부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만들어둔 플랫폼을 보고 다른 기업이 입주할 테니까요. 플랫폼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단기간에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기업에 제공합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게 만드는 지렛대와 비슷하다 해서 이를 경제학 용어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플랫폼 산업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플랫폼의 역할은 대부분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플랫폼 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의성이 중요하죠. 그 말은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이 다른 산업보다는 덜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산업은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은 어지간한 기술력을 가진 기관이라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자본의 크기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크기에 따른 이점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효과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들이 대체로 공급과 제재를 강조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네트워크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 네트워크 효과라는 말 그대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숫자가 일으키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메신저 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카카오톡이라고 할 겁니다. 2010년 등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메신저 앱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성공 이후에 다른 기업들도 스마트폰 메신저 앱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중에는 당시 카카오톡보다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도 있었습니다. 기존 네이버 라인은 당시 영상 통화 기능 등 다양한 기능과 편리함으로 대중의 호평을 받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네이버 라인은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답하면 카카오톡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키는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이 먼저 메신저 앱 시장에 2010년 진출하고 이어서 2011년 네이버 라인이 출신됩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 차이가 도르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1년 동안 카카오톡은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면 다달이 나가는 돈이 제법 되던 문자 메시지를 완벽하게 대체했고 국내 스마트폰 대중화를 포괄적으로 앞당겼습니다. 당연히 카카오톡의 점유율은 고공행진을 했죠. 부랴부랴 네이버는 메신저 앱 라인을 발표했으나 사람들은 이미 카카오톡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라인이 기능적으로 우세해도 이미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놓은 대중들은 카카오톡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바로 직전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이용자의 숫자 자체가 플랫폼의 힘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향은 앞서 언급한 카카오톡처럼 SNS 서비스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동일 네트워크 이번에는 두 번째 네트워크 효과인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거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한 대표적인 미국의 유니콘 기업입니다. 유니콘 기업은 시가총액 1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지칭하는 단어로 2010년대 급성장한 IT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 회사 그래프톤, 국내 최고의 패션 플랫폼이라 불리는 무신사 등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합니다. 호스트라 불리는 사람이 자신이 안 쓰는 방을 빌려주고 게스트는 방을 사용하고 값을 지불합니다. 중간에 에어비앤비는 게스트와 호스트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수익 구조입니다. 호스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이나 집을 일정 기간 대여해 줌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게스트들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빌려서 여행이나 출장 등에 들어가는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거울 세계 메타버스의 일정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세계를 거울 속에 투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만약에 게스트의 입장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 대여할 수 있는 방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방을 예약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방값은 비싸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사회적인 게스트는 에어비앤비라는 거울 세계를 떠날 수도 있고요. 입장을 바꿔서 호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른 다양한 모습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특징들만큼이나 시장에서의 파급력도 엄청나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누가 그 산업의 플랫폼 주도권을 쥘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메인 플랫폼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은 기업의 가치가 쭉쭉 올라가고 그 기업이 투자한 투자자들의 일거리도 하늘을 향해 승천하겠죠. 앞서 플랫폼을 얘기할 때 예를 들었던 기업들도 모두 새로운 산업군에서 메인 플랫폼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기업들입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추억에 존재하는 싸이월드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앞세워서 과거 국내 소셜 미디어에서 플랫폼을 선도했던 영광을 되찾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다는 정확한 보도자료는 없지만 사람들은 과거 도토리로 불렸던 가상재화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로 부활시킬 것이고 자신의 아바타와 방을 꾸미던 미니럼 서비스를 VR 등 메타버스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로블록스입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로블록스도 자신들이 메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마인크래프트라는 샌드백스 게임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 출시 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핏 보면 두 게임은 플레이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세계관에 들어가서 다양한 재료나 정보를 기반으로 세계를 만들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며 다양한 게임을 즐깁니다. 두 게임 모두 멀티플레이어 액션을 허용하지만 마인크래프트는 솔로 플레이에 더 적합합니다. 이렇게 자, 대핵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꼽는 것이 로블록스의 전국 진출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는 중국에서 알리바바, 바이두와 함께 중국 3대 IT 기업으로 손꼽히는 텐센트와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합작회사는 로블록스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텐센트의 계열사가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합작회사의 능력에 따라서 로블록스의 중국 진출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블록스가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계속된 플랫폼 전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발판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메타버스 산업에서 메인 플랫폼이 되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기존 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